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설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개벌에서 조개를 캐며 손가락이 갈라지고 그 피로 아이의 붓값을 마련하던 여자였지요.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 자식이기에 저리 목숨을 거나. 설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뒤에 조용히 섰을 뿐이지요. 이것은 한 여자가 선택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인조 임금께서 왕위에 오르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던 그날, 한양도성에는 역적을 색출한다는 명목 아래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사화의 불씨가 채 가시지 않은 조정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었고 그 칼날은 무고한 이들의 목까지 베어나갔지요. 북촌 기와집이 즐비한 골목 안쪽 이 대감댁에서는 비명소리가 담장을 넘어 새어나왔습니다. 역적 이무학의 일가를 모조리 잡아들여라. 을금부 나졸들의 고함이 적막한 골목을 갈랐고 순식간에 대문이 부서지며 칼 든 군사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랑채에서 끌려 나오는 이 대감의 머리카락은 이미 선혈로 물들어 있었고 안채에서는 마님의 기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한 여인이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며 사랑채 뒤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설매였습니다. 그녀는 본래 이 대감댁의 유모로 들어온 지 3년째 되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뱃속의 아이마저 유산한 뒤 젖이 불어 고통스럽던 차에 마님께서 상기가 있어 급히 불려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설매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감댁에 오기 전 그녀는 2번의 유모 생활을 더 겪었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100일 만에 홍역으로 죽었고 2번째 아이는 돌이 지나지 않아 급작스러운 경기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2번 모두 설매의 품에서 차가워진 아이들을 겨우 떼어낸 주인마님들은 그녀를 불길한 여자라 손가락질하며 내쫓았지요. 설매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이를 사랑하지 않으리라. 정을 주지 않으리라. 그렇게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이 대감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3번째로 품에 안은 아이 윤서 도련님은 달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피를 토하듯 울어대던 갓난아기였습니다. 산파도 의원도 고개를 저으며 살기 어렵다 했지요. 마님은 기력이 없어 젖이 나오지 않았고 아이는 밤낮 없이 울어댔습니다. 설매는 그저 의무감으로 젖을 물렸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정을 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매의 품에만 안기면 그토록 울어대던 아이가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미의 심장 소리를 알아듣기라도 하는 양 작은 손으로 설매의 가슴팍을 움켜쥐고는 스르르 잠이 들곤 했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설매의 돌처럼 굳었던 가슴 한편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설매의 등에 엎여 걸음마를 배우고 설매의 손을 잡고 말을 배웠습니다. 친어머니인 마님보다 유모인 설매의 치맛자락을 더 많이 붙들었지요. 설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한 정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리라. 그런 다짐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았을 무렵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영모, 이 대감이 모반을 꾀했다는 죄목으로 을금부에 끌려간 것입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누군가는 재물이 되어야 했고 그 재물이 이 대감 일가가 된 것뿐이었지요. 설매는 사랑채 뒤편 광 안에 몸을 숨긴 채 밖의 상황을 엿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하인들이 줄줄이 꿇어앉아 있었고 나졸들은 집안 곳곳을 뒤지며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안채 쪽에서 어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설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도련님. 그녀는 광문 틈으로 마당을 살폈습니다. 나졸 대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부하에게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자식은 몇이냐? 하나뿐입니다. 3살배기 사내아이옵니다. 찾아내어라. 역적의 씨는 남겨두지 않는다. 설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를 죽이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순간 설매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잃었을 때의 절망, 두 번째 아이를 떠나보냈을 때의 허무함, 그리고 세 번째 아이인 윤서를 품에 안았을 때의 조심스러운 희망. 이번에도 빼앗길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설매는 이를 악물고 광문을 밀어젖혔습니다. 나졸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담장 쪽으로 몸을 낮춰 기어가며 안채로 향했지요. 안채 뒤란에는 3살배기 윤서가 몸종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몸종은 겁에 질린 얼굴로 아이를 꼭 껴안고 있었으나 나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만 아이를 마루 위에 내려놓고는 담장 너머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설매는 한 걸음에 달려가 윤서를 낚아챘습니다. 도련님, 조용히 하셔야 합니다. 윤서는 설매를 알아보고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설매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다시 담장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저기다, 아이를 안고 있는 계집이다. 나졸 하나가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고 순식간에 서너 명의 나졸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왔습니다. 설매는 뒷걸음질 치다 담장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나졸 대장이 칼을 들어 설매를 겨누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아라. 역적의 자식은 살려둘 수 없다. 설매는 윤서를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감히 나라실에 거역하려 드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설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졸들의 칼날을 막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설매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제 자식입니다. 나졸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제 자식이라 했습니다. 제 젖을 먹고 자란 제 새끼란 말입니다. 설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나졸 대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설매를 훑습니다.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 놈은 유모일 뿐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뱃속에서 나온 제 자식입니다. 마님께서 산기가 있으실 때 저 또한 아이를 낳았고 마님의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마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설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졸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제 가슴에서 나온 젖을 먹고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것이 증거 아니옵니까? 설매의 눈빛은 너무나 확고했고 그 눈에는 진실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졸 대장이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칼을 거두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 일은 위에 보고해야 한다. 내 놈도 함께 끌려가야 할 것이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설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설매의 거짓말 한마디가 윤서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짓말은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묶어버렸지요. 이튿날 새벽 이 대감은 역적의 죄명으로 저작거리에서 효수되었습니다. 마님은 옥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숨을 거두었고 대감댁의 하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윤서는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으나 설매의 증언 덕분에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먼 남도의 외딴 해안마을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설매는 자원하여 그 길을 따라 나섰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물었습니다. 내 자식이라 했으나 유배를 따라가면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느니라. 그래도 가겠느냐? 설매는 윤서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이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설매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눈이 내리던 그 겨울, 나라는 한 아이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는 그 아이를 끝까지 품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그 거짓말은 이미 진실보다 더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 묻은 마당을 뒤로하고 설매와 윤서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유배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설매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지켜내리라. 이 아이만큼은. 그리고 그 다짐은 훗날 세상을 뒤흔드는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유배 행렬은 험준한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포졸 5명이 설매와 윤서를 앞뒤로 에워싼 채 묵묵히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윤서는 이제 겨우 3살, 작은 다리로는 산길을 오르기가 버거웠지요. 설매가 아이를 등에 업으려 하자 포졸 하나가 채찍으로 길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업지 마라. 죄인은 제 발로 걸어야 한다. 날이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찌 이 험한 길을 입 다물고 걸어. 해지기 전에 고갯마루를 넘어야 한다. 설매는 윤서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일행은 깊은 산속 고갯마루에 다다랐습니다. 사방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얼어붙은 듯 적막했지요. 포졸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포졸 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쉬자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설매는 본능적으로 윤서를 끌어안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슬금슬금 뒤로 돌아가며 칼자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설매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지요.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없애려는 것이다. 설매는 윤서를 등 뒤로 숨기고 포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무엇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비켜라. 어차피 너도 죽을 목숨이다. 포졸 대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른 포졸들도 하나둘 칼을 빼어 설매를 에워쌌지요. 설매는 온몸이 떨렸지만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제 목숨을 먼저 가져가십시오. 내 목숨이 뭐가 귀하다고 목청을 높이느냐 썩 비키지 못할까? 포졸 하나가 설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설매는 비틀거렸지만 윤서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을 탄 사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이었지요. 거기 무슨 일이요? 포졸 대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칼을 거두며 대답했습니다. 죄인을 호송하는 중이옵니다. 죄인, 저 여인과 아이가? 예, 역적의 가족이옵니다. 말 탄 양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포졸들의 거짓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도 함부로 해할 수는 없는 법이오. 의금부의 명이 있소? 그것이... 포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양반은 품에서 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나는 사원부 지평 박여림이오. 지금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중이오? 전라도 나주 앞바다 외딴 섬으로 유배 보내는 중입니다. 그럼 그곳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시오. 만약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대들을 문책할 것이오. 박여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포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여림은 설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인, 조심하시오. 이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경계를 늦추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나리. 설매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여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을 돌려 떠났습니다. 포졸들은 이를 갈며 설매를 노려보았으나 더 이상 칼을 빼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일행은 산 아래 주막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설매와 윤서에게는 외양간 옆곳간이 숙소로 주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틈새로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설매는 자신의 옷을 벗어 윤서를 감싸주었습니다. 유, 춥지 않아?
괜찮단다, 도련님. 저는 하나도 안 춥구나. 설매는 떨리는 몸을 숨기며 웃어 보였습니다. 사흘 뒤, 일행은 나주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갈매기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포구에는 낡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지요. 저 배를 타고 섬으로 가야 한다. 포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배는 너무 낡아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설매는 윤서를 안고 배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거칠었습니다. 배가 출렁일 때마다 윤서는 헛구역질을 했고 설매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바닷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반나절을 항해한 끝에 배는 작은 섬에 닿았습니다. 섬은 바위투성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지요. 선착장에는 섬사람 몇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또 죄인이 왔구만. 역적 가족이라지? 쯧쯧, 어린 것까지.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설매는 윤서의 손을 잡고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배소는 섬 끝자락 벼랑 위에 있었습니다. 문짝은 떨어져 나갔고 지붕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산지 오래된 폐가나 다름없었지요. 설매는 한숨을 쉬는 대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도련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금방 고쳐놓겠습니다. 설매는 해변에서 나뭇가지를 주워와 지붕 구멍을 막고 갈대를 엮어 문짝을 만들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겨우 비바람을 막을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설매는 섬 사람들을 찾아가 구걸을 했으나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에게 먹을 것을 주면 우리도 죄인이 된다오. 설매는 헛걸음만 하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가 배고프다며 울먹였습니다. 유무, 배고파. 설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해변으로 나가 바위 틈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작은 소라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삶아서 윤서에게 먹였지요. 많이 드세요, 도련님. 유모는 안 먹어? 저는 배가 불러서요. 설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그녀의 배는 꼬르륵거리고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가 잠든 뒤 설매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미 3번이나 아이를 잃었다.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는다. 설매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설매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물이 빠진 갯벌에는 조개와 개, 낙지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설매는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며 조개를 캤습니다. 조개 껍데기에 손이 베어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오를 무렵 설매는 조개 한 광주리를 가득 채워 마을로 갔습니다. 이것 좀 사주십시오. 아이가 굶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정했지요. 해질 무렵 마음씨 좋은 할머니 하나가 조개를 사주었습니다. 에구, 불쌍하여라. 이것 가져가거라. 할머니는 식은 밥 한 그릇과 된장 조금을 건넸습니다. 설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설매는 그 밥을 들고 유배소로 달려갔습니다. 윤서는 배고파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밥 왔어요. 자, 많이 드세요. 윤서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몇 숟갈 뜨다가 설매를 쳐다보았습니다. 유무는? 저는 마을에서 먹고 왔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윤서가 밥을 다 먹고 잠든 뒤 설매는 주먹만 한 조개 하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설매가 먹은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매는 매일 새벽 갯벌로 나가 조개를 캐고 그것을 팔아 윤서의 끼니를 마련했습니다. 설매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은 거칠어졌지만 윤서만큼은 조금씩 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설매가 시장에서 조개를 팔고 있는데 한선비가 다가왔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선비였습니다. 이것 좀 주시오. 예, 얼마든지요. 선비는 조개를 사고는 설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손이 많이 상했구려. 괜찮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 보오? 예, 그렇습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오? 3살입니다. 그를 가르칠 생각은 없으신가? 설매가 놀라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라니요? 나는 이 섬에 귀양 온 선비요. 할 일이 없어 무료하던 참이요. 만약 괜찮다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소. 설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내일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시오. 선비의 이름은 정약서였습니다. 그는 선왕 때 간언을 하다가 미움을 받아 이 섬에 유배 온 인물이었습니다. 설매는 그날 밤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내일부터 글을 배우실 수 있어요. 글이 뭐야, 유무? 글은요, 도련님의 미래예요. 훗날 도련님이 이곳을 벗어나 떳떳하게 사실 수 있는 힘이지요. 윤서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설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서는 정약서 선비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설매는 여전히 새벽마다 갯벌로 나가 조개를 캤고 그 돈으로 윤서의 붓과 종이를 마련했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고 피가 마를 날이 없었지만 설매는 행복했습니다. 아이가 글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어느 날 저녁 윤서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유무, 봐. 내 이름이야. 윤서가 종이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설매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 설매는 글을 몰랐지만 그 두 글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잘했어요, 도련님. 정말 잘했어요. 설매는 윤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윤서가 쓴 종이를 품에 넣고 잠이 들었습니다. 차갑고 척박한 섬이었지만 설매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윤서는 어느덧 8살이 되었고 정약서 선비의 가르침 아래 천자문을 떼고 사서삼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설매는 여전히 새벽마다 갯벌로 나가 조개를 캤지만 이제는 섬 사람들도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 참 억척스럽구만. 아이 하나 키우려고 저리 목숨을 거는 걸 보면 진짜 제 자식이 맞나 보오. 설매의 성실함은 섬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고 이제는 장날이면 설매의 조개를 먼저 찾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가을날 설매가 장터에서 조개를 팔고 있는데 섬의 이장이 다가왔습니다. 설매 씨, 수고가 많소. 이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의논한 것이 있소. 당신네 유배소가 너무 허술하지 않소.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 판인데 우리가 조금씩 나무를 모아 집을 손보아 드리려 하오. 설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아무리 죄인이라지만 어린 것까지 얼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소. 설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섬 사람들이 하나둘 나무와 이영을 들고 찾아왔고 사흘 만에 유배소는 사람이 살만한 집으로 변했습니다. 지붕은 새 이영으로 덮였고 문짝도 튼튼하게 달렸으며 방 한편에는 아궁이까지 놓였지요. 윤서는 신기한 듯 새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습니다. 유무, 우리 집이 이렇게 좋아졌어. 그렇구나, 도련님. 모두 이웃 어른들의 은혜란다. 설매는 섬 사람들에게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그해 겨울 설매와 윤서는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아궁이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었고 설매는 삭바느질을 하며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었지요. 정약서 선비는 윤서의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소. 한번 가르치면 열을 깨우치고 글 속의 뜻을 스스로 헤아리는 재주가 있소. 과찬이십니다, 선생님. 과찬이 아니오. 이 아이는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이오. 설매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도련님이 총명하면 총명할수록 세상의 눈길이 더 많이 쏠릴 것이다. 그러면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다시 떠오를지도 모른다. 설매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해 봄, 섬에 새로운 수령이 부임해 왔습니다. 구만철이라는 자였습니다. 구만철은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섬 사람들에게 온갖 세금을 물렸고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곤장으로 다스렸지요. 어느 날 구만철이 순찰을 나왔다가 정약서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윤서가 마당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낭낭한 목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렸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냐? 구만철이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역적의 자식으로 유배온 아이옵니다. 역적의 자식이 글을 읽고 있다고? 구만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죄인의 자식이 글을 배워서 무엇하겠다는 것이냐? 당장 금지시켜라. 부하가 황급히 정약서의 집으로 들어가 윤서의 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설매가 달려와 부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나리, 제발 안 됩니다. 그 책은 비켜라. 부하가 설매를 밀쳤고 설매는 땅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윤서가 책을 꼭 껴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이건 제 책이에요. 그 순간 구만철이 직접 들어와 윤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죄인의 자식이 목소리를 높이느냐? 윤서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설매가 기어가 윤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 아이가 글을 읽는 것을 보면 너부터 곤장을 칠 것이다. 명심하여라. 구만철은 차갑게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설매는 윤서의 상처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미안해요. 유모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유모 잘못 아니야. 나쁜 건 저 수령이야. 윤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요. 하지만 유모, 이건 불공평해.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매를 맞아야 해? 아버지가 역적이라고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왜 나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윤서의 질문에 설매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아이를 꼭 끌어안을 뿐이었지요. 그날 이후 윤서는 몰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서 선비의 집에 가는 대신 밤에 몰래 책을 빌려와 호롱불 아래에서 읽었습니다. 설매가 말렸지만 윤서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유모, 나는 글을 배워야 해. 그래야 세상이 왜 이런지 알 수 있어. 설매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설매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윤서가 몰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배소 구석에는 설매가 숨겨둔 낡은 보따리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마님의 옷가락지와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이 대감이 죽기 전날 밤 설매에게 몰래 건넨 것이었습니다. 설매, 이것을 잘 간직하시오. 훗날 윤서가 장성하거든 이것을 보여주시오.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소. 윤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어려웠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 모함, 영모 조작. 어린 윤서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설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엇이옵니까? 설매가 놀라 일어나 윤서에게 달려왔습니다. 유무, 이게 뭐야?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고 쓰여 있어. 설매는 편지를 빼앗아 품에 넣었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아직 보실 때가 아닙니다. 왜 나한테 숨긴 거야? 도련님, 아직 어리십니다. 그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위험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유무, 도련님, 설매가 처음으로 윤서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지금은 참으셔야 합니다. 훗날 도련님이 힘을 키우시면 그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 유무. 하지만 약속해. 내가 크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줘. 약속하겠습니다, 도련님. 설매는 윤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윤서는 더욱 열심히 글을 읽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설매는 그런 윤서를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빨리 커버렸구나. 이제 더 이상 내 품 안의 어린아이가 아니구나. 세월은 흐르고 윤서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설매는 여전히 갯벌에서 조개를 캤고 윤서는 몰래 글을 읽었습니다. 섬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만철 수령이 섬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조정의 서명이 내려왔다. 이 섬의 모든 유배인들을 조사하라는 것이다. 특히 역적의 자식들은 더욱 엄하게 감시하라 하셨다. 구만철의 눈빛이 윤서를 향했습니다. 너 이리 나와라. 윤서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설매가 황급히 따라 나서려 했으나 포졸들이 막아섰습니다. 구만철이 윤서의 턱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글을 읽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이냐?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매를 맞을 것이다. 읽고 있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감히 글을 배워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혹시 역모를 꾀하려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닥쳐라. 구만철이 윤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설매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나리, 제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계집을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설매를 끌어냈고 구만철은 윤서를 형틀에 묶으라 명했습니다. 오늘 본때를 보여주겠다. 역적의 자식이 감히 그를 배운 죄, 곤장 30대로 다스린다. 설매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제발 저를 대신 치십시오. 제발. 구만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대신 맞아라. 단 소리를 한 번이라도 내면 저 아이를 다시 칠 것이다. 설매는 주저없이 형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유무. 내가 맞을게. 도련님, 조용히 계세요. 괜찮습니다. 설매는 형틀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곤장이 내리쳤습니다. 설매는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참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계속 내려쳤지만 설매는 단 한 번도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결심한 소년의 눈빛이었습니다. 설매가 곤장을 맞은 뒤 사흘 동안 열병을 앓았습니다. 등짝은 살점이 터져 고름이 흘렀고 숨을 쉴 때마다 뼈가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윤서는 밤낮으로 설매의 곁을 지키며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유무, 일어나. 제발 일어나. 윤서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밤, 설매가 잠깐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련님. 유무.
도련님, 괜찮으신가요? 다친 데는 없으신지요? 설매는 죽어가면서도 윤서의 안위만을 물었습니다. 윤서는 설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미안해. 아니에요, 도련님.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입니다. 유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유무의 진짜 자식도 아니잖아. 설매는 윤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피가 섞였다고 다 자식이 아닙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자식이지요. 설매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정약서 선비가 약초를 구해다 주어 설매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구만철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가차없이 곤장을 쳤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관아로 불려가 수청을 들어야 했고 노인들은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지요. 섬 전체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어느 날 이장이 섬 사람들을 모아 은밀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소. 우리가 힘을 합쳐 상소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소? 하지만 수령을 고발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오. 그렇다고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사람들이 수근거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 유배 온 아이 윤서라고 하던가 그 아이가 글을 잘 쓴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 아이에게 상소문을 부탁하는 것이 어떻겠소? 역적의 자식에게? 역적의 자식이라지만 우리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소. 도리어 그 유모는 우리보다 더 고생하며 살고 있지 않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이장이 설매를 찾아왔습니다. 설매 씨, 부탁이 하나 있소. 설매는 놀라며 이장을 맞이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십니까? 윤서에게 상소문을 써달라고 할 수 있겠소? 우리 섬 사람들의 사정을 조정에 알리고 싶소. 설매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장님, 도련님은 아직 어립니다. 그리고 역적의 자식이라 감히 상소를 올릴 수 있는 신분도 아니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 중에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없소. 제발 부탁이오. 설매는 고민했습니다. 윤서가 상소문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구만철의 눈에 띄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지요. 하지만 섬 사람들은 설매에게 은혜를 베푼 이들이었습니다. 설매는 윤서에게 이장의 부탁을 전했습니다. 윤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유무, 나는 더 이상 숨어서 살고 싶지 않아. 저 수령의 악행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윤서는 그날 밤부터 상소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붓을 들고 섬 사람들의 고통을 하나하나 글로 옮겼습니다. 사흘 뒤 상소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감격했습니다. 고맙소, 윤서.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소. 이장은 섬을 떠나는 배에 상소문을 몰래 실어 조정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구만철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구만철은 진노했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고발했느냐? 포졸들이 섬 사람들을 잡아들여 문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입을 다물었지만 견디다 못한 한 사람이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윤서가 상소문을 썼습니다. 구만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시 역적의 자식이로구나. 뿌리부터 구만철은 즉시 윤서를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포졸들이 유배소로 들이닥쳤을 때 설매는 윤서를 뒤에 숨기고 버텼습니다. 비키지 못할까? 안 됩니다. 도련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소문을 쓴 것이 잘못이 아니고 무엇이냐? 포졸들이 설매를 밀쳐내고 윤서를 끌고 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형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구만철이 윤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상소문을 썼다지? 윤서는 고개를 들어 구만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적의 자식이 감히 조정에 상소를 올리다니 그 배짱이 가상하구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입 다물어라. 구만철이 윤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때를 보여주마. 구만철은 곤장 100대를 명했습니다. 100대는 사형에 가까운 형벌이었습니다. 설매가 달려와 윤서 앞에 섰습니다. 나리 제발 저를 대신 치십시오. 또 내가 나서는구나. 좋다. 그럼 이번에는 조건을 달아주지. 내가 곤장 100대를 맞대 신음소리 하나라도 내면 저 놈도 함께 칠 것이다. 설매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래야겠습니다. 안 돼. 윤서가 소리쳤으나 포졸들이 그를 꽉 붙들었습니다. 설매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설매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곤장이 계속 내려쳤습니다. 10대를 맞았을 때 이미 등짝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20대를 맞았을 때 설매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대를 맞았을 때 설매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무. 40대를 넘어갈 무렵 설매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구만철이 손을 들어 형 집행을 멈추게 했습니다. 죽으면 재미없지. 일단 여기서 멈춰라. 포졸들이 설매를 형틀에서 풀었습니다. 설매는 피투성이가 된 채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윤서가 달려가 설매를 끌어안았습니다. 유무, 눈 떠, 제발. 설매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설매를 등에 업고 유배소로 돌아왔습니다. 정약서 선비가 급히 달려와 설매를 살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맞을 수 있는 형벌이 아니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소.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유모를 살려주세요. 윤서는 정약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약서는 한숨을 쉬며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윤서는 설매의 곁을 지켰습니다. 설매는 열병으로 신음했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도련님은 괜찮으신가요? 유무, 나 여기 있어. 괜찮아. 도련님, 제가 지켜드렸어요. 설매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도 윤서를 걱정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새벽, 설매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유무, 도련님, 제 말 들어주세요. 설매는 떨리는 손으로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것은 마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입니다. 설매는 옷가락지를 윤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 옷가락지를 깨뜨리세요. 그 안에 진실이 담긴 밀서가 있습니다. 윤서는 옷가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유무, 무슨 소리예요? 도련님, 대감님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밀서를 가지고 조정에 가세요. 그리고 명예를 되찾으세요. 설매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기절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옷가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옷가락지를 깨뜨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얇은 비단에 적힌 밀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촛불을 켜고 밀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밀서에는 이 대감이 역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조정의 간신배들이 권력 다툼 속에서 대감을 제거하기 위해 역모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작의 중심에는 영의정 한석봉이 있었습니다. 윤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윤서는 밀서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서는 역적의 자식이었습니다.
유배지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조정에 갈 방법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설매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절망했습니다. 그때 정약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윤서,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무슨 소식이신가요? 조정에서 사면령이 내려왔다. 선왕 때 억울하게 유배된 사람들을 풀어준다는 것이다.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나도 곧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저도 포함됩니까? 정약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는 영무죄로 유배된 경우라 사면 대상이 아니다. 윤서의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정약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한양으로 돌아가면 내 억울함을 알릴 수 있다. 나를 믿고 그 밀서를 나에게 맡겨보지 않겠느냐?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밀서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맡긴다는 것은 큰 모험이었지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윤서는 밀서를 정약서에게 건넸습니다. 정약서는 밀서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며칠 뒤 정약서는 섬을 떠났습니다. 윤서는 선착장에서 배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 선생님께서 조정의 밀서를 전하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서는 몰랐습니다. 정약서가 배에 오르자마자 구만철의 부하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구만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서가 밀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조정을 뒤흔들 증거라는 것을. 구만철은 정약서를 잡아들여 밀서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밀서로구나. 구만철은 밀서를 읽더니 냉소를 지었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 이것을 없애라고 하셨는데 이리 쉽게 손에 들어오다니. 무슨 소리요? 모르겠소. 나는 한석봉 대감의 사람이오. 애초에 윤서의 아비를 역적으로 만든 것도 그 자식을 이 섬에 유배 보낸 것도 모두 대감의 지시였소. 정약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렇소. 나는 애초부터 윤서를 감시하고 혹시 증거가 나타나면 쎄라는 명을 받았소. 구만철은 밀서를 불에 던졌습니다. 밀서는 순식간에 타올랐고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안 돼. 정약서가 소리쳤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구만철은 정약서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내 놈도 영영 입을 다물어라. 정약서는 파도에 휩싸여 사라졌습니다. 섬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윤서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선생님, 왜 소식이 없으신 걸까? 그리고 어느 날 섬에 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약서 선비가 한양으로 가던 중 풍랑을 만나 익사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소문을 듣고 절망했습니다. 밀서가 사라졌다. 유일한 희망이 꺼진 것입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그날 밤 설매가 잠깐 깨어났습니다. 도련님, 밀서는 유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되고 있어요. 윤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설매는 안도하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설매는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죽음의 문턱을 오가던 그녀는 윤서의 간호 덕분에 겨우 목숨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요. 등의 상처는 아물지 않아 골맞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윤서는 이제 갯벌로 나가 조개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12살 소년의 손은 작았고 힘도 약했지만 설매를 살리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윤서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데 구만철의 부하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놈, 여기서 뭐 하느냐? 조개를 캐고 있습니다. 갯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은자 한 양을 내놓아라. 윤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갯벌은 모두의 것 아닙니까? 어찌 사용료를 내라 하십니까? 수령님의 명이다. 유배인은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부하가 윤서가 캔 조개 광주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윤서는 분노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밤에 몰래 갯벌로 나가야 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조개를 캐는 것은 위험했지만 구만철의 부하들 눈을 피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어느 날 밤 윤서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밀물이었습니다. 윤서는 황급히 돌아가려 했지만 발이 갯벌에 깊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점점 차올랐고 어느새 윤서의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윤서가 소리쳤지만 밤중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은 계속 차올라 이제 가슴까지 올라왔습니다. 윤서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련님, 도련님. 설매의 목소리였습니다. 설매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몸으로 갯벌을 가로질러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유무, 오지 마세요. 위험해요. 도련님, 제 손을 잡으세요. 설매는 윤서의 손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한참을 끌어당긴 끝에 윤서의 발이 갯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해변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해변에 쓰러진 채 설매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도련님이 안 보여서, 혹시나 해서. 설매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유무, 괜찮아요, 도련님. 도련님만 무사하시면. 설매는 그 말을 남기고 기절했습니다. 윤서는 설매를 등에 업고 유배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설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밤마다 피를 토했습니다. 윤서는 섬의 약초꾼을 찾아가 매달렸습니다. 제발 유모를 살려주세요. 이미 손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좋은 약재가 필요한데 그것은 한양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양이요? 녹용과 인삼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비싸서. 윤서는 절망했습니다. 한양에 갈 수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구만철을 찾아가자. 그에게 매달려서라도 유모를 살려야 한다. 다음 날 윤서는 관하로 찾아갔습니다. 수령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죄인이 감히 수령님을 만나겠다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코웃음을 쳤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습니다. 잠시 후 문지기가 나왔습니다. 들어가거라. 수령님께서 만나주신다. 윤서는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만철은 상석에 앉아 윤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윤서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수령님, 제발 유모를 살려주십시오. 약이 필요합니다. 약? 내가 왜 죄인에게 약을 주어야 하느냐? 제발입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만철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무엇이든 한다고? 예. 좋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을 닮아. 구만철은 붓과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자백서를 쓰거라. 내 아비가 역모를 꾸몄고 너 역시 그 뜻을 이어받아 조정을 전복하려 했다고 말이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든 진실이든 무슨 상관이냐? 이것을 쓰면 약을 주겠다.
쓰지 않으면 내 유모는 죽을 것이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쓰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길은 영원히 사라진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유모가 죽는다. 윤서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날이 큰일 났습니다. 부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구만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암행어사? 예, 백성들의 상소를 받고 이 섬의 실정을 조사하러 왔다 합니다. 구만철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당장 관할을 정리하라. 모든 증거를 없애. 구만철은 윤서를 돌아보지도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서는 그 틈을 타 관할을 빠져나왔습니다. 섬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암행어사의 출두 소식에 섬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고 구만철의 부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튿날 마을 광장에 마패가 섰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목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섬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여들었고 그 가운데 갓을 쓴 사내가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박여림이었습니다. 윤서가 유백일에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박여림은 구만철을 꿇어앉혔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백성의 고열을 빨고 무고한 이들을 학대한 죄, 어찌 변명하겠느냐? 암행어사님, 오해이옵니다. 저는 증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라. 박여림은 섬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자의 횡포로 고통받은 이들은 앞으로 나와 증언하라. 섬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만철의 악행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만철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윤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암행어사님, 제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박여림이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누구냐? 저는 유배인 윤서입니다. 구만철은 저와 유모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윤서는 그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증언했습니다. 박여림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내 말을 들으니 구만철의 죄가 더욱 명백하구나. 박여림은 구만철을 결박하라 명했습니다. 이 자를 한양으로 압송하여 처벌하라. 섬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구만철이 잡혔다 한들 설매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박여림에게 다가갔습니다. 암행어사님, 한 가지만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제 아버지, 이 대감은 정말 역적이었습니까? 박여림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일은 내가 답하기 어렵구나. 왜입니까? 조정의 일은 복잡하다. 때로는 진실보다 명분이 앞서기도 한다. 윤서는 절망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날 밤 윤서는 유배소로 돌아왔습니다. 설매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유모, 좋은 일이 있었어요. 나쁜 수령이 잡혀갔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도련님께서 편히 사실 수 있겠네요. 설매는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는 설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모,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유모를 살려낼게요. 다음 날 박여림이 유배소를 찾아왔습니다. 윤서, 내게 전할 말이 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구만철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박여림은 그을린 종이 조각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윤서는 종이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대부분이 타버렸지만 몇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대감, 영모, 조작.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밀서의 일부인 것 같다. 구만철이 불태운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암행어사님,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여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자.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 너는 유배인이지만 내가 책임지고 데려가겠다. 조정에 가서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직접 호소하거라. 윤서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유모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모를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박여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유모도 함께 데려가자. 한양에 가면 좋은 의원이 있다.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암행어사님. 사흘 뒤 윤서는 설매를 업고 배에 올랐습니다. 박여림과 함께 한양으로 향하는 배였습니다. 섬 사람들이 선착장에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서야, 잘 가거라. 꼭 명예를 되찾아라.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배는 천천히 섬을 벗어났습니다. 윤서는 설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모, 우리 한양에 가요. 그곳에서 유모를 치료하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게요. 설매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설매의 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해를 시작한 지 이틀째 되는 밤, 설매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유모, 정신 차리세요. 윤서가 설매를 흔들었지만 설매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박여림이 달려왔습니다. 빨리 육지로 가야 한다. 의원을 불러야 한다. 하지만 배는 한밤중이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윤서는 설매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주세요, 유모. 동이 틀 무렵 설매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도련님, 유모 눈 떠주셨어요. 도련님, 저는 이제 안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설매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련님, 저는 행복했습니다. 유모, 도련님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설매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유모. 윤서의 울부짖음이 밤바다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끝까지 지키고 마침내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서는 설매의 시신을 꼭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바다는 조용했고 파도 소리만이 그의 슬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했을 때 윤서는 설매의 시신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박여림은 윤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일단 장례부터 치르자. 내 유모는 훌륭한 분이셨다. 박여림은 자신의 돈으로 설매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윤서는 설매를 한양 북쪽 야트막한 언덕에 묻었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뿌리며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유모,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유모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박여림은 윤서를 조정에 데려갔습니다. 오늘 임금님께 상소를 올릴 것이다.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 하지만 조정은 냉담했습니다. 영의정 한석봉이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들춰내는 것은 조정을 어지럽히는 일이옵니다. 역적의 자식의 말을 어찌 믿겠습니까?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박여림이 그을린 종이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이옵니다. 비록 대부분이 타버렸으나 영모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한석봉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것이 증거라고 몇 글자 남지도 않은 종이 조각 하나로 역적을 풀어주자는 것이냐? 하지만 지는 반대하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한석봉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이 그의 편이었고 임금조차 함부로 거역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설매 유무의 희생도 아버지의 억울함도 모두 헛된 것이 되는 건가? 그날 밤 윤서는 설매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유무, 제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설매가 윤서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무덤 앞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박여림이었습니다. 윤서야, 포기하지 마라. 하지만 증거도 없고 아무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만들어야지. 만든다고요? 박여림은 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모아온 기록이다. 한석봉의 비리와 권력, 남용에 관한 증거들이지.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으로 한석봉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위험하다. 한석봉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이니 자칫하면 우리가 모두 죽을 수 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잃을 것이 없습니다. 박여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럼 내일 다시 상소를 올리자. 이번에는 한석봉의 죄상과 함께 말이다. 다음 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여림이 한석봉의 비리를 폭로하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한석봉은 지난 10년간 뇌물을 받고 무고한 이들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했습니다. 이 대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석봉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라면 이것들은 무엇이오? 박여림은 수많은 문서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석봉이 받은 뇌물 목록, 조작된 영모 사건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석봉, 이것이 사실이냐?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그럼 조사를 받아보겠느냐? 한석봉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은 한석봉을 의금부에 가두라 명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석봉은 정말로 수많은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제거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대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임금은 조정에 선언했습니다. 이 대감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다. 이에 복권을 명하며 그 자손에게 벼슬을 내린다. 윤서는 궁궐 마당에서 그 선언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억울함을 푸셨습니다. 유무, 보고 계십니까? 임금은 윤서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나이에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짐이 너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사헌부 감찰의 직을 맡거라. 내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백성을 위한 관리가 되어라.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조정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관복을 입고도 윤서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설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윤서는 구만철의 처형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만철은 한석봉과 함께 백성을 괴롭힌 죄로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구만철이 윤서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다 내 짓이냐? 내 유모가 죽은 것도 내 아비가 죽은 것도 모두 내 탓이다. 윤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의 탓이요. 당신이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이들을 괴롭힌 탓이요. 구만철의 목이 떨어졌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담담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설매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서는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섬 사람들은 윤서를 환영했습니다. 윤서야, 정말 대단하구나. 벼슬까지 받았다며? 이장님,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윤서는 설매가 일하던 갯벌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설매가 캐던 조개 껍데기들이 여전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껍데기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매의 무덤 앞에 작은 탑을 쌓았습니다. 조개 껍데기로 만든 탑이었습니다. 탑 앞에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은 정은 하늘과 같고 기른 정은 바다와 같다. 여기 바다보다 깊은 사랑으로 한 아이를 지킨 어머니가 잠들다. 윤서는 비석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유무,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유무의 뜻을 이어 바르게 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마치 설매가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서는 사원부 대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고 부정부패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설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바르게 사세요. 그것이 진짜 힘이랍니다. 윤서는 매년 설매의 기일이 되면 섬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무,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백성을 도와주었지요. 유무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윤서는 설매가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윤서는 무덤 앞에서 한 권의 책을 펼쳤습니다. 유무,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유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윤서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설매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기록한 책이었습니다. 눈 내리던 날 설매가 제 자식입니다 라고 외치던 순간부터 설매가 마지막 숨을 거두던 순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은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무,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입니다. 그러면 유무의 사랑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윤서는 꿈을 꾸었습니다. 설매가 나타나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도련님,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유무, 이제 저는 걱정 없이 떠날 수 있겠어요. 도련님께서 훌륭한 어른이 되셨으니까요. 유무, 가지 마세요. 도련님, 저는 항상 도련님 곁에 있을 거예요. 바람이 될게요. 햇살이 될게요. 도련님이 힘들 때마다 곁에서 지켜볼게요. 설매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설매가 정말로 곁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윤서는 설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옛날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를 제 자식이라 외치며 목숨을 걸었지요. 사람들은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이로구나. 윤서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마침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설매의 이름은 효와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서가 100발이 되었을 때 그는 설매의 무덤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유무, 이제 곧 저도 유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윤서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설매가 캐던 조개 껍데기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서를 설매의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2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처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가장 귀한 사랑을 보여준 설매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평생을 바르게 살아간 윤서. 진정한 가족이란 핏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임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피보다 깊은 것은 땀이었고 땀보다 깊은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가족이라 부르십니까? 피로 이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입니까?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